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법원 휴정기가 끝나면서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재개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또다시 불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김태원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2주간의 법원 휴정기 동안 중단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내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지난 4월 첫 공판기일을 시작으로 벌써 4개월째 이어지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은 법원에 출석해오다가 지난달 10일 다시 구속된 뒤론 한 번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최근 김건희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에 완고하게 버텼던 윤 전 대통령은 내일 재판에도 불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몸이 회복되는 대로 그건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현재로서는 몸 상태로는 재판 출석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 재판은 기일 외 증거조사 형식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군 관계자 등 증인 신문을 먼저 하고 추후 윤 전 대통령의 의견을 듣는 방식입니다. 공소유지를 맡은 내란 특검은 재판부의 구인영장 발부를 다시 요청할 걸로 보이는데 지난 기일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와 구인 가능 여부를 서울구치소에 확인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검은 검찰총장 출신인 윤 전 대통령이 그 누구보다 형사소송법을 따라야 한다고 지적하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재판 불출석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집행에 완강히 저항하면서 구치소에서 버티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던 8년 전엔 최근 자신처럼 구속된 상태로 소환에 불응하던 최순실 씨를 체포해 조사실에 강제로 앉혔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순실 씨는 구속 상태이던 지난 2016년 12월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팀에 불려 나왔습니다. 당시엔 기초 조사만 받았습니다. 이후로는 건강이 좋지 않다, 재판 준비를 해야 한다며 6차례나 소환 통보에 불응했습니다. 급기야 강압수사란 주장과 함께 구치소 버티기에 들어가자 특검은 강제 구인에 나섰습니다. 근거가 없는 강압수사 등의 이유로 문제를 삼는 것으로 봐서 출석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해 특검 조사실에 앉혔고 최 씨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은 모든 운동개입을 발표하고 사례를 강요하고 있어요. 당시 체포를 이끈 특검 수사팀장은 지금 새 특검의 표적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 8년 만에 처지가 뒤바뀌었습니다. 구속된 뒤론 특검 소환 요구를 연거푸 거부했고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에도 완강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건강 문제를 들고 특검 수사에 강한 불만을 내비치는 것도 과거 최 씨 입장과 상당히 닮았습니다. 미리 결론을 이제 정해놓고 그 마녀사냥식의 그 프레임에 짜맞추기 어떤 수사로 보여서 그 조사에 응할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윤 전 대통령이나 최 씨처럼 이미 구금돼 있고 진술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강제로 조사하는 것을 둘러싼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이미 구속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꼭 체포영장을 집행을 해서 진술할 의사가 없는 사람을 데려다 조사하는 게 맞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지금 있는 거죠. 다만 체포를 효율적인 수사도구로 활용했던 강골검사 출신 피의자 윤 전 대통령이 공권력 행사에 버티기로 일관하는 건 자기 모순이란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김건희 여사 해명이 바뀌었다는 논란이 불거진 이른바 나토 순방 목걸이는 특검의 구속영장에는 빠졌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이 목걸이를 고리로 김 여사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는 걸 강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여사 목걸이가 처음 논란이 된 건 지난 2022년 6월 나토 순방 때였습니다. 6천만 원대 목걸이로 알려졌는데 지인에게 빌렸다는 게 대통령실의 첫 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시작되자 김 여사 측은 검찰에 모조품이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했고 특검에 출석해선 15년 전 홍콩에서 모친 선물용으로 구매해 순방 때 빌린 거라고 진술했습니다. 조금씩 달라지는 해명에 더해 특검은 목걸이가 발견된 장소가
김 여사 오빠의 장모 집이었던 점, 또 잠긴 가방 안에서 나온 것까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 측이 진품 목걸이를 모조품으로 바꿔치기 하고 나름의 논리를 만들어 놓고 수사에 대비했을 거라는 의심입니다. 구속영장에는 목걸이 관련 내용이 빠졌지만 김 여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는 배경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혐의 입증 정도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데 김 여사의 경우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증거인멸 우려를 부각하는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특검은 5시간 20분 동안 진행된 첫 조사에서 2시간 정도 목걸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특검과 김 여사 측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목걸이를 놓고 양측이 어떤 입장을 낼지도 주목됩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법원 폭동 사태의 배후를 규명하기 시작한 경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정점으로 지목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신도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폭동을 교사했다는 건데 구체적인 지시 여부를 가려내는 게 관건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 씨와 윤모 씨는 서부지법 폭동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징역 3년과 3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수사기관 조사를 받으면서도 전 목사를 하늘로 부르며 신격화하는 건 물론 경제적 형편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 목사 주도의 집회와 시위에 몰두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런 정황들을 토대로 전 목사를 폭동의 배후로 지목하고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전 목사와 교회를 압수수색하면서 전 목사가 신앙심을 이용하고 금전적 지원을 통해 자신의 말과 뜻을 맹목적으로 따르도록 심리적으로 지배했다고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자신을 숭배하도록 가스라이팅하면서 조직적인 지휘체계를 구축했다는 겁니다. 전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영장심사 당일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 저항권을 통해 국가기관을 타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만약에 거기서 거슬리거나 반역질한 놈들은 반드시 깜빵갈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이런 메시지가 지령으로 받아들여질 것을 알면서 전 목사가 공격적 발언을 반복했고 결과적으로 폭동을 교사했다는 게 경찰 판단입니다. 반면 전 목사는 자신은 폭동 사태와 아무 관계가 없다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종교적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를 쓰는 건 자신을 음해하려는 프레임이자 여론몰이성 정치 수사에 불과하다며 법적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그 서부 사태하고는 전혀 나하고 관계가 없고 난 8시 반에 종료를 했다니까. 우리 교회에서 특임전사를 임명한 적도 없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만큼 전 목사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난동과 폭력 행위를 지시했는지 밝혀내는 게 수사 성패를 가릴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전 목사에 대한 소환 시점과 방식을 검토할 전망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휴가에서 복귀한 이재명 대통령이 모든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딴 대통령의 경고장에도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산재 사고에 칼을 빼든 것으로 보입니다. 박광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토요일 오후 대통령실이 예정이 없던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 사고는 대통령에게 직보토록 한 게 핵심입니다. 여름 휴가에서 복귀한 뒤 이 대통령의 첫 공개 메시지입니다. 국정상황실을 통해 공유, 전파하는 현 체계는 유지하되 대통령에게 좀 더 빠르게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라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일터에서의 안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ENC 등 산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기업을 거론하며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살자고 돈 벌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거 아닙니까? 건설면허 취소 등 초강수까지 언급했는데 이번엔 다른 건설사의 공사 현장에서 또 사고가 났습니다. 이 대통령이 산재 사고에 더 큰 경종을 울리겠다고 나선 이유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의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정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이 대통령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는 실효성 있는 산재 사고 예방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사전 사후 방안은 물론 현재까지 조치한 내용을 오는 화요일 국무회의 때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산재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강한 만큼 어떤 후속 대책들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대통령실은 광복절 특별 사면 심사 대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최종 명단은 오는 12일 국무회의를 거쳐서 윤곽이 드러날 거라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심사 명단을 보고받았는지에 대한 물음에 특별히 들은 내용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는 광복절을 계기로 사면, 복권될 대상자 명단은 오는 12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될 거라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이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에 조국 전 대표에 이어 윤미향 전 의원이 포함된 거로 알려진 것을 두고 매국노 이완용을 친일 인사 명단에서 빼주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이용해 호의호식한 윤 전 의원이 광복절 80주년에 사면된다면 순국 선열을 통곡할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조 전 장관을 향해서도 부모의 부와 지위가 대물림되는 현대판 음서제를 부활시켜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장본인이라며 이재명 정부 첫 사면이 범죄자 전성시대 신호탄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간에서 2차 고위당정 협의회를 진행합니다. 정청래 당대표 체제가 출범한 뒤 처음으로 새 지도부와 대통령실의 상견례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춘 정부 개편안 관련 논의가 이뤄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또 한미 통상협상과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등 다양한 국정과제가 다뤄질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이 당대표 선출을 위한 합동연설회에서 소란을 피운 전한길 씨에 대해 중앙당 차원의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행사 방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건데 탄핵 반대파를 중심으로 특정 세력을 악마화해서는 안 된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첫 합동연설회 다음 날 긴급 지도부 회의를 열어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 절차 착수를 결정했습니다. 행사장 출입 금지에 더해 지도부 차원 고강도 대책을 연이어 꺼내든 건데 탄핵 찬성파 등 특정 후보를 겨냥한 야유를 유도하고 지지자 사이 충돌을 유발하는 등 행사를 방해했다는 취지입니다. 아니 당원된 지 얼마나 됐다고? 누구가 왜 여기 와? 나 당원된 지 20년 됐어. 한 달짜리가 여기인가 봐. 전 씨와 대척점에 있는 찬탄파 당권 주자들은 탈당, 제명을 촉구하며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전한길은 당 해산의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조경태 후보 역시 강목만 안 들었을 뿐이지 정치 깡패라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윤핵관을 부르짖는 사람들은 영구 제명시켜야 된다 보고 있고요. 더 이상 우리 당을 오염시켜서는 안 된다 봅니다. 반면 탄핵 반대파 후보들은 집안 싸움을 할수록 통합은 더 멀어질 거라며 지도부 결정에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당의 주적은 이재명 정권이 돼야 하는데 왜 식구끼리 총구를 겨누느냐고 화합을 강조했고 장동혁 후보는 본인도 연설 중 방해를 받았지만 그냥 넘겼다며 일부 세력만 콕 집은 당의 조치는 악마화 프레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저희들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갈라진 것처럼 보이는 것은 저희 의도와 상관없이 여러 상황이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최저 수준의 성적표를 받아든 국민의힘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 등을 통한 반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한길 이슈가 극렬 지지층의 일탈을 넘어 전당대회 화두를 블랙홀처럼 흡수하며 청사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문수, 안철수, 장동혁, 조경태 후보가 오늘 오후 첫 TV토론회의에 나섭니다. 토론회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전한길 씨 문제 등을 화두로 탄핵 반대파와 찬성파 후보 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당 쇄신 방안과 더불어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을 상대할 전략 경쟁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고율 관세로 우리 정부를 압박했던 미국은 오는 25일쯤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미 정상회담에선 이른바 안보 청구서를 내밀 가능성이 큽니다. 부담스러운 사안들이 적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미국과 관세 협상이 시한을 하루 남기고 타결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고 적었습니다. 발등에 불은 껐지만 대미 관계의 난제를 모두 풀지는 못했다는 걸 에둘러 표현한 겁니다. 오는 25일쯤으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안보 분야 협상은 이 대통령에겐 더 큰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통상 이슈가 먹고 사는 문제라면 안보 사안은 죽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낫고 싸울 필요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입니다. 당장 맞닥뜨릴 파고는 주한미군 주둔비, 즉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한 국방비 증액 요구입니다. 2026년 기준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내야 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연간 1조 5천억 원 정도, 전체 국방비는 우리나라 한 해 GDP의 2.3% 수준인 61조 원가량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나토 회원국 등 동맹국들에게 GDP의 5%까지 국방비 총액을 늘리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발 더 나가 한국을 콕 집어 현재의 10배 수준인 100억 달러를 방위비 분담금으로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You know, I said to South Korea as an example, you know, we give you free military essentially, very little. And I think you should pay us $10 billion a year. 정부는 일정 수준의 국방비 증액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미국 측과 실무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 고가는 한정돼 있어서 무작정 안보 분야 지출만 늘릴 수 없다는 게 고민의 지점입니다. 직간접적으로 내는 방위 지원들은 많이 있고 저희가 또 그것 또한 가급적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서 늘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동맹 현대화라는 이름 아래 미국 측이 바라는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도 정부로선 부담스러운 대목입니다. 미중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자칫 주한미군이 대중국 견제에 천병 역할을 할 수 있어서입니다. 우리 안보의 기본 틀은 굳건한 한미 동맹과 한일 파트너십이지만 주요 무역 상대국이자 한반도 정세와 밀접한 중국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미 정상 간의 친분이 있는 만큼 북한 비핵화 논의 과정에서 한국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동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큰 숙제입니다. 여기에다 관세 협상 세부 합의안을 둘러싼 줄다리기도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대면에서 펼쳐질 수 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새 정부 실용 외교의 시험대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나라의 국방비 지출을 50% 가까이 늘리라고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 주한미군이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동의하라고 요구하려 했던 것으로 나타나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 목표 달성을 위해 관세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는 제목의 워싱턴 포스트 단독 기사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 정부의 내부 문서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무역 협상 당시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GDP의 3.8% 수준으로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려고 시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주한미군이 북한뿐 아니라 중국에 대한 견제로 역할을 확장하는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 지지 성명을 우리 정부에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미 합의 초기 초안을 인용해 미국이 지난해 GDP의 2.6% 규모인 한국의 국방비 지출 증액뿐 아니라 주한미군 주둔 비용인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는 방안도 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 협상을 경제뿐 아니라 국가안보 이슈에까지 광범위하게 활용하려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한미 무역 협상 과정에서 방위비 문제 등은 다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통상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안보나 이런 문제들은 한미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논의가 될 것 같고요. 관세 협상에서 미국 측이 실제로 국방비 증액 등을 요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비 증액의 수치가 담긴 문서 내용이 보도되면서 이달 말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안보 비용부터 동맹 현대화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더 구체적으로 제시될 전망입니다.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 의제를 주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가운데 관세 협상에 이어 미국의 안보 청구서가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한미 양국이 조만간 시작되는 연합훈련을 일부 연기한다고 밝혔는데 사실상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훈련 축소라는 분석입니다. 최근 북한도 북미 대화 가능성을 언급한 상황이라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군과 주한미군은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연합훈련 계획을 발표하면서 야외훈련 절반가량을 다음 달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훈련 축소가 아닌 연기라고 밝혔지만 남북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통일부의 조정 건의를 받아들인 겁니다. The planning for Ultra Freedom Shield, the virtual and live training is done in coordination and agreement between the ROC and the U.S. What's important to remember is the quality of the training that will occur. 한미 연합훈련 축소 계획이 발표된 날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담당 고위 인사가 북한과의 대화 준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We have also seen high-level statements from the DPRK leadership, including recent statements from Kim Yo-jong, which we note with interest.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란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이 북미 대화 재개의 선결 조건임을 내세운 것을 말합니다. 미국도 북한이 내세운 조건에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고 있다는 뜻으로 북미 대화 가능성이 조금씩 무르익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미 훈련 계획 조정이 북한에 대한 일종의 유화책이자 성의 표시라는 겁니다. 한미 군사훈련의 수위 조절과 곧바로 나온 미국 국무부의 대화 재개 의지 표에는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한미 당국의 잘 조율된 대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18년 북미 대화 당시에도 한미 군사훈련 중단이 촉매제 역할을 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원하는 건 한미 훈련 연기나 축소가 아니라 완전한 중단이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어서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남해안에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오늘까지 많게는 120mm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틀 사이 전남 신안 흑산면에는 2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고 영암과 강진, 해남, 장흥, 완도 등 전남 남해안 곳곳에서도 100mm 이상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오늘까지 남해안에 최고 120mm 이상, 남부 내륙에도 많게는 100mm의 비가 더 내리겠다며 호우 피해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렇게 남해안에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산사태 위험이 커져 산사태 특보 발효 지역이 확대,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 강진에는 산사태 경보가, 전남 해남과 장흥, 보성, 영암과 경남 산청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산사태 위기경보는 광주와 부산, 울산 그리고 전남과 경남에서 경계 단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이 눈에 띄게 줄어든 가운데 은행권에선 전세 대출 조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매물 품귀와 대출 절벽 속에 무주택 세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 1,300세대가 넘는데 전세 물건은 단 2건이 나왔습니다. 요새 서울 대단지 아파트에서도 전세 매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난 4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은 2만 3천 건을 밑돌며 4년 만에 가장 줄었습니다. 공급 부족으로 전세 매물이 덩달아 줄어든 데다가 고강도 대출 규제가 겹쳤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갭 투자가 사라진 데다 전세 시장 불안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는 세입자도 늘었는데 이는 결국 매물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년 전보다 전세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세입자들이 5%만 올려주고 계속 살려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면서 시장에서 전세 유통 물량이 줄어든 게 큰 요인이고요. 정부는 전세금을 활용한 매매 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는 기조인데
문제는 세입자들의 고충도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매물 감소 등으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26주 연속 오르는 상황.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평균 5억 6,300만 원대로 1년 전보다 3천만 원 넘게 올랐습니다. 게다가 최근 은행들이 전세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주거비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 대출 받으려고 했는데 한도가 갑자기 이제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대출을 다 받지 못하게 되었거든요. 저희 신혼부부 입장으로서는 좀 타격이 좀 많이 컸거든요.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난 우려 목소리도 커지는 가운데 실수요자 대책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6.27 대출 규제 이후 지난달 서울에서 아파트 등을 사들인 내국인은 줄어든 반면 외국인은 소폭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국인 집주인도 더 많아졌습니다. 최도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수도권 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 이내로 제한한 정부의 6.27 대출 규제. 내국인과 달리 별다른 대출 규제 제한이 없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늘어날 거란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서울에서 아파트,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내국인은 6월 19,732명에서 대출 규제가 본격화한 7월 들어 17,209명으로 줄었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198명에서 200명으로 2명 늘었습니다. 서울 내에서도 강남 3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 등 인기 지역에 집을 산 외국인이 전체의 31%에 달했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전체의 43.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인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임대를 통해 수익을 내는 외국인도 많아졌습니다. 서울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인 현황을 보면 지난달 내국인, 법인, 비법인 임대인은 일제히 줄었지만 외국인 임대인만 17명 늘었습니다. 외국인 집주인을 구별로 살펴봤더니 강남 3구와 마용성이 48.7%로 전체의 절반에 육박해 앞으로 가격 상승 가능성이 큰 지역을 선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6.27 대출 규제의 내국인 역차별 논란 속 외국인의 서울 주택 매입이 실제로 늘어난 만큼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상호주의 원칙도 있을 수 있지만 실거주를 강화시키면 되거든요. 외국인이 한국에 부동산을 투자할 때는 실거주 목적일 때만 주거용 부동산을 살 수 있도록 규제하는 방법도. 국회에서는 외국인 주택 매수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김현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이스라엘의 봉쇄로 아사 위기에 몰린 가자지구 주민들을 위해 세계 각국이 구호품 공중 투하를 늘리고 있습니다. 난민들은 폭탄처럼 떨어지는 화물을 서로 차지하겠다며 달려들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또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이탈리아군이 주도하는 연대의 길 작전 2의 첫 번째 공중 투하 현장입니다. 이탈리아 정부가 기부자들이 제공한 분유와 식량 등을 난민들이 몰려있는 가자지구 해변 쪽으로 내려보냅니다. 가자지구 전쟁 중재에 적극적인 요르단도 계속 구호물자를 수송하고 있습니다. 벨기에 등 세계 각국이 최근 공중 투하를 통해 지원 물량을 늘리고 있는데 바람직한 방식은 아닙니다. 육지 수송과 비교해 너무 효율이 떨어지지만 이스라엘이 육로를 틀어막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택한 고육지책입니다. 수많은 난민이 이 과정에서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는데 이번에는 15살 소년이 희생됐습니다. رغم المجاعة والوضع الصعب اللي احنا فيه توجه اخوي لمساعدات الطيران هذه على البحر فراح يجري نزل المشطاح ما راح يجري وقع عليه مباشرة واستشهد. 난민들도 공중 투하가 위험하고 비인간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أما هذه الطريقة جنونية بالمرة حرام شرعا يعني هذه مش للبني آدمين هذه للحيوانات. 그래도 굶어 죽을 순 없기에 목숨을 건 난민들의 처절한 질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오는 15일 미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크라이나와 유럽 주요국들이 안전보장 없이 영토 양보가 불가하다는 원칙을 담은 협상안을 마련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지 시간 9일 우크라이나와 영국, 독일, 프랑스 당국자들이 이 같은 방안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 제안에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다른 어떤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휴전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과 영토는 오직 상호적으로 교환될 수 있다는 원칙이 담겼다고 보도했습니다. 코미디에서 액션까지 장르를 불문하고 모든 배역을 소화할 수 있는 배우를 보통 만능 배우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모든 장르마다 흥행 기록을 세우며 대배우 반열에 올라선 연기자가 있습니다. 바로 배우 류승룡인데요. 이번엔 OTT 드라마에서 성실하고 치밀한 밀수꾼 역할로 새로운 흥행몰이에 나섰습니다. 박승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네가 알고 있는 네 안의 모든 것 죽고 싶지 않으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도록 해라. 왜 연기자가 되고 싶었냐는 질문에 유승룡의 대답은 단순하지만 강렬합니다. 청소년기 자신을 구원한 게 연기라는 겁니다. 연극 치료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풍노도의 시기 때 다행히 저는 연기를 만나면서 삶의 활력도 생기고 목적도 생기고 마음도 뜨거워지고 뭔가 정말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행복했고 보람도 있었고 그래서 연극 전공학과를 가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공부를 막 뒤늦게 시작했던. 대학을 졸업하고 단역부터 시작했습니다. 2004년 장진 감독의 영화를 시작으로 해마다 비중을 늘려가며 연기 내공과 인지도를 쌓았습니다. 딱 잡히지 않고 이게 무슨 토익처럼 혹은 합격하고 이런 게 아니라 계속 합격을 해서 또 그게 쭉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작품마다 오디션을 보고 또 끝나면 또 오디션을 보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취직 실직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그런 것들이 가장 좀 이 일이 가장 힘든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영화 평양성과 내 안의 모든 것, 최종병기 화를 통해서 확실하게 충무로에서 입지를 다집니다. 주신타 역할은 청나라의 수장이고 어떤 계기로 인해서 남자와 남자에 대한 활에 대한 자존심 대결을 벌이기 청나라 장수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어 2012년 광해 왕이 된 남자, 2013년 7번 방의 선물로 대종상 나무주연상을 거머쥡니다. 이영구 1961년 1월 18일 태어났어요. 재앙절개. 엄마 아팠어요. 내 머리 커서. 이 상태 왜 이래 이거? 리슌신와 와시가 코노테 츠카마에로. 다시 2014년 명량으로 한국 영화 최고 흥행 기록을 갈아치우며 3년 연속 1000만 관객이란 엄청난 대기록을 완성합니다. 그 설계도가 좋았어요. 설계도가.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뭐 비슷한 장르의 양식이면은 오히려 더 어려웠겠지만은 뭐 한옥을 짓다가 갑자기 이제 뭐 현대 뮤지엄을 짓다가 그러니까 오히려 완전히 좀 장르가 성격이 캐릭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시고 짓기가 더 좀 수월했던 것 같아요. 배우 입장에서는. 흥행에서 잠시 슬럼프도 있었지만 유승룡은 2019년 다시 운명의 영화 극한 직업을 만납니다.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오늘부터 퇴근 없다. 그거 왜 맛있어? 왜 자꾸 장사가 잘 되는데? 동료들의 소중함 그리고 그 현장의 분위기에 대한 되게 중요함. 더 거슬러 올라가자면 무명시절에 했던 수많은 고민들과 그런 연습들 그리고 넘버블 퍼포먼스 난타라는 공연을 같은 공연을 5년 동안 하면서 몸에 체화된 어떤 포즈, 반전, 타임, 반복 이런
총체적인 경험들이 잘 사실 묻어나고 적용된 작품이 극한 직업이었던 것 같아요. 대박나무다 대박. 쪽박나무다 쪽박.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고 문디자스들 다 모이겠네. OTT 드라마 킹덤과 무빙에 이어 이번에는 파인 촌뜨기들에서 성실한 밀수꾼 역할로 단숨에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좀 힘들었어요. 뭘 더 하고 싶은데 그냥 딱 포용하는 차분하게 이렇게 이제 술을 읽어내고 술을 짜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뒤로 좀 빠져서 정리를 하고 이런 데 좀 주안점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인터뷰 내내 운이 좋았다는 말을 빼놓지 않은 유승용. 운도 실력이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나 온다는 말이 누구보다 어울리는 배우가 바로 유승용입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13년 만에 K리그에 돌아온 신태용 감독이 울산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김판곤 감독 경질 이후 신태용 감독이 새로 이끈 울산은 제주와의 홈 경기에서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신 감독은 지난 2012년 성남 1화 지휘봉을 내려놓은 이후 13년 만에 복귀전에서 승리를 신고했습니다. 이로써 울산은 올 시즌 12경기 만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강원과 김천은 0대0으로 비겼습니다. 두 팀 합쳐 경고장만 10장이 나올 정도로 치열하게 겨뤘지만 단 한 골도 터지지 않고 경기가 그대로 끝났습니다. 네, 현재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여수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장대비가 오고 있는데요. 전남 흑산도와 완도에 내려졌던 호우경보는 해제됐고 그 밖에 전남과 경남 남해안의 호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남해안에는 시간당 최고 50mm의 집중호우가 예상되는데요. 전남 해안과 경남 산청에는 산사태 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산사태 피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밤사이 전남 신안에는 200mm가 넘는 폭우가 왔는데요. 앞으로 남해안에 120mm 이상, 제주도에 최고 80, 전남과 경남에 10에서 60mm의 비가 더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비는 오늘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고 중부지방은 종일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26일째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 기온은 29.4도고요.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릅니다. 서울 33도, 춘천도 33도까지 올라서 폭염 수준의 더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또다시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3부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